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그리고 야말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공급이 줄었으니까 완전 멈춰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런데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시작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국면이어가지고 평소처럼 그냥 마냥 웃으며 시작하기가 조금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좀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뭐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에너지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깊게 짚어보고자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님이시죠? 박영훈 센터장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예상한다기보다는 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유럽의 어떤 영역에 대해 가지고 좀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 이런 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뭐 손실일 수도 있지 않냐 혹은 경제 공동체니까 쇼잉일 수도 있지 않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 의존도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지 특히 천연가스 영역에서 그거를 한번 개략적으로 좀 짚어주시면은 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는 유럽의 그 천연가스 소비량의 대략 35에서 40%, 뭐 시기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35에서 40%,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LNG 수입 터미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스를 전부 다 러시아를 통해서 PNG 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이 이제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뭐 싸운다라기 표현보다도 특히 이제 작년 하반부터 올해까지는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판매 원칙 첫 번째는 내부 수요, 그리고 내부 저장,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네 번째가 스팟인 건데 장기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는 노드 스트림이나 터키로 보내는 또는 중국으로 보내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러시아도 내부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스팟성 물량이 뭐 그 유럽 스팟 물량은 좀 감을 전체 양을 좀 줄였었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현재 문제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잠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노드 스트림 1입니다. 2도 뭐 같은 라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야말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큰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그 브라더후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운데 있는 두 개, 세 개. 요거 야말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랜짓이 우크라이나 트랜짓 거의 물량이 많이 줄었죠. 총 4개 약간 가로로 가는 거대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 가장 북쪽이랑 남쪽은 문제가 없지만 중간 두 영역에 겹쳐 있는 뭐 독일 쪽으로 가는 거하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그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사태와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가운데 두 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야말 트랜sit 같은 경우는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거는 뭐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건데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면은 그 우크라이나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트랜짓은 YOY로 한 63% 정도 가스가 공급이 줄었고요. 그리고 야말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공급이 줄었으니까 거의 안 나가는 거죠. 와, 그럼 야말은 거의 뭐 완전 멈춰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노드스트림 1이라든가 터키로 향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작년 10월 달에 푸틴이 얘기했었던 부분인 거죠.
러시아는 장기 공급 계약을 선호한다라는 건데 유럽에서는 네. 러시아랑 장기간 엮이고 싶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스팟 비중 계속 또 높여왔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살짝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작년 여름까지 가스 가격이 뭐 우리가 MMBTU 단위를 쓰는데 3불 정도 하던 게 작년 연말 기준은 거의 한 75불대까지 급등을 했었고 네. 최근에도 한 25불 정도 수준입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LNG 수입을 급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가 유럽 LNG 수입 증가가 YOY로 한 145% 정도 이제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히려 좀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순서 북쪽에서부터 1, 2, 3, 4번이라고 한다면은 2번하고 3번인 경우가 뭐 독일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영향이 있는 건데 특히 야말 라인 같은 경우는 95%나 감소했다고 하고 유럽에서는 그리고 또 신재생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네네. 장기간으로 엮이기 싫기 때문에 신재생 전환을 더 서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결속돼 있다가 지금은 그런 타이트함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그 느슨해지는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러시아는 그러면은 대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야말 라인 95% 감소한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수출처를 확보했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네, 그 질문부터. 일단 러시아가 대안이 있느냐? 뭐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의 최대 고객은 일단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뭐 최근의 상황에서도 독일의 반응을 보시면 독일은 러시아를 제재하거나 그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이 많은 국가죠.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전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그러면 유럽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뭐 경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러시아에 네. 대해서. 네. 근데 경제 제재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원유 가스 러시아산을 수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스를 수출 못하게 하게 되면 유럽은 자승자박이죠. 난방이든 뭐 네.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쨌든 끌고 그것까지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전체 어쨌거나 소비량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도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한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현재 뭐 넘버원 수출국은 사우디잖아요. 한 750만 배를 하루에. 근데 러시아도 하루에 500만 배를 수출합니다. 네. 이 물량이 빠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유가 그냥 순간적으로 150불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란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 불가한 수준이죠, 그렇죠. 비교 진짜로. 불가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과연 발생했을 때 그럼 그러한 경제제를 통해서 러시아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제재할 수 있을까?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럼 러시아에 대한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시아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현재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서쪽 유럽에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파이프라인인 건데 가스 파이프라인인 거죠. 아시아 쪽 파이프라인은 2019년 12월 달에 중국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이 처음 완공이 됐어요. 네.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고 네. 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연간 계약 물량은 한 2,700만 톤 정도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19년 12월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극동에서 발생되는 물량을 극동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된 건데, 근데 지난 1월 달에 푸틴과 시진핑이 또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라는 건데,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야말은 뭐냐면은 러시아 최대 가스 생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말에서 많은 물량들이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야말에서부터 몽골을 거쳐서 중국까지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계약이 지난 1월 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완공되는 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총 캐파가 5,700만 ton 규모예요. 엄청난 규모. 네, 엄청난 규모죠. 5,700만 톤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이 연간 공급 물량이 정상적인 구간에서 대략 5,500만 톤 정도 됐거든요. 진짜 방금 너무 소름 돋았는데.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에서 5,500만 톤 정도 빠지는 그 캐파만큼 중국으로 꽂는 그 라인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이 서로 딜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이제 하나의 카드가 더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게
카드를 두 개를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고, 뭐 이거를 유럽이 모르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예. 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수출선 다변화, 특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하고 싶어하는 가장 간절히 원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 때문에 네. 미국의 네. 반대 등으로 못 하고 있긴 한데, 예. 예, 아시아 쪽은 언제든 그 파이프라인을 깔고 싶은 이해와 욕구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야말에서 중국으로 가던 그 파워 오브 시베리아 라인 1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동쪽 그러니까 동부 해안에 그쪽으로 가는 경로여 가지고 중국의 내륙까지는 또 가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경로를 보여주신 지도를 보면은 또 중국의 내륙 지역을 그냥 그대로 꽂는 것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것까지 좀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는 좀 피보트 아시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아까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에 MMBTU당 75불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25불까지 내려왔긴 하지만 이것도 거의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천연가스의 가격이어가지고 이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MMBTU 6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150불 수준의 LNG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LNG 가격인데, 현재 미국의 또 헨리허브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유럽으로 피보트 유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이 또 에너지적으로 좀 결합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에너지적으로 또 살짝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그런 호사가는 아니지만 세력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거대한 세력이 또 서로 약간 친해지고 이러면서 더 긴장감이 약간 느껴져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조금 쫄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유럽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단 유럽에서는 뭐 몇 년 전이죠. 뭐 네. 작년, 재작년까지 딱히 대안은 없어요. 그냥 유럽이 얘기하는 거는 신재생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신재생으로의 전환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한두 해 만에 LNG 없이 우리 갈 거야, 이렇게는 못 가는 거잖아요. 유럽도 이제 그래서 원전을 또는 이제 천연가스를 신재생의 영역으로 이제 포함시키 약간 무리수를 두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긴 한데, 앞으로 한 20년, 25년간은 그래도 천연가스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럽에서 LNG 수입은 그러니까 프랑스를 경계로 프랑스 남부 지역, 지중해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80% 가까이가 프랑스 북부,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가 북유럽 쪽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요것들이 다 건설이 되게 되면은 대략 LNG 기준으로 이것도 한 5,500만 톤 정도를 수입할 수 있는 규모가 돼요. 물론 이제 LNG 수입 터미널이 100% 가동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양의 거의 한 75% 정도는 이 LNG 터미널이 완공이 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 경제적인 부분만 따지고 본다면 미국이 또 최대 수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러시아 투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대안을 선택해 놓은 상태이고, 유럽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롱텀리는 신재생이고요. 근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이 제일 좋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작년같이 좀 전환이 어느 정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해버렸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또 굉장히 소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치솟는 20배 이상 올랐으니까 거의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제 이런 거에 대응하는 게 사실 좀 진짜 머리 아플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진짜 미국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안 말려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우려스럽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저희가 오늘 하루로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배경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빌드업이 좀 돼왔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 부분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독일과 러시아에 있는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 2를 반대를 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프리덤 가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이제 웃긴 표현이죠. 미국의 가스가 이제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 가스다라고 해서 유럽은 미국의 가스, 그러니까 LNG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쨌든 정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은 뭐 미국의 이하 욕구를 먼저 관철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장 많이 보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행정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가솔린 가격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지금 미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한 3.5불 내외, 뭐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4불을 넘어섰습니다만은 이게 또 5월 달이면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현재 유가 가스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11월 달 중간 선거 미국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러시아에서 터졌잖아요. 네. 그 이란 또 지금 아직 문제가 터진 건 아니고 이제 수습 중이긴 합니다만 두 개 다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네. 이란 문제는 드라이빙 시즌이 오기 전에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란향으로는 또 포지티브하게 풀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네. 이란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데미지는 누가 받느냐? 러시아가 받습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두 번째인데 LNG를 수출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란을 풀어주게 되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도 미국이 한번 고려하고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고 넘겨짓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란 이슈는 그 전후제 애널이랑 원래 또 다뤄보려고 했었던 이슈였는데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유화학에도 영향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다루려고 했었던 이슈고요. 그 이란 정유화학 이슈를 넘어가지고 러시아, 미국, 유럽 또 중국 간의 이런 에너지 어떤 좀 헤게모니 이런 변화가 좀 빌드업 되어 왔던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롱텀하게 유럽에서는 신재생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되고 그런 가는 과정이 정말 순탄하지만은 않구나 이런 걸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눴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투자에 각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 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긴 했는데 그 기저에 있는 그 펀더멘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되짚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의미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더 디테일한 내용은 또 센터장님 파워2X에서 또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